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문제죠. 과민성 방광.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잠을 설치는 야간요나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그 비뇨 증상.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 좀 다른 시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약물이 아닌 관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떨 때는 삶의 질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활동 반경까지 제약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말고 비약물적인 접근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 특히 운동요법에 있어서 말이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스쿼트 같은 전반적인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그 골반적인 운동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걸까? 저는 오늘 전반적인 근력 강화, 특히 스쿼트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정 식단 조절하고 면역 관리의 필요성, 이쪽을 중심으로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접근법하고는 결론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방광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이죠. 골반적인 운동, 그러니까 케겔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또 식단이나 수면 같은 걸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생활 습관 개선의 일부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자료에서 설명하듯이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아주 강하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 즉 요절박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밤에 2번 이상 깨는 야간요나 아니면 낮에도 너무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자료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방광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 그러니까 용적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관련된 신경들도 약해지거나 좀 예민해질 수 있고요. 저는 이 현상을 단순히 방광이라는 장기 하나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신체 전반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일종의 시스템적인 노화 과정하고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방광을 이렇게 받쳐주는 주변 구조, 특히 하체 근육의 힘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스쿼트 100회 곱하기 100일 이걸 실천했더니 방광 질환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이런 점하고 함께 심지어는 특히 스쿼트가 케겔 운동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스쿼트가 골반 주변하고 하체 전반의 근력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방광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료는 또 상당히 구체적인 식단 관리 지침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나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심지어 감자나 고구마 같은 특정 탄수화물은 좀 섭취를 제한하라 이런 거요. 또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달걀 노른자나 간, 연어, 참치, 어떤 버섯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반대로 호박씨나 콩, 두부처럼 자료에 따르면 방광 수축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진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신장 기능을 돕고 방광염 완화에 사용되어 왔다는 보골지 같은 전통 약재 같은 것도 섭취를 권장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반복되는 방광염이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방광을 대장과 같은 평활근에 비유하면서 예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대목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몸 상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쿼트 중심의 근력 운동,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식습관 조절, 또 면역력 관리, 이 3가지가 과민성 방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삼박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 특히 노화라든가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의 연관성, 이런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핵심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요절박, 그러니까 갑작스럽고 정말 참기 힘든 소변 충동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비뇨와 야간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밑바탕을 보면 방광 근육 자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아니면 방광점막의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강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감각 이상, 혹은 방광 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등등 이런 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노화나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여성분들은 방광염 같은 다른 문제들이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방광이 소변을 잘 저장했다가 제때 배출하는 그 본연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은 바로 이 조절 능력과 관련된 근육을 딱 목표를 삼아서 단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골반적은 운동 PFMT, 즉 우리가 아는 케겔 운동인 거죠. 골반적은 운동은 단순히 주변부에 이렇게 지지하는 걸 넘어서요. 소변이 새는 것을 막고 요일을 조절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변 줄기를 딱 멈추거나 늦출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들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PFMT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3세트, 세트당 10회 반복하고 각 수축과 이완은 6초에서 8초간 유지하면서 최소 12주 이상은 꾸준히 지속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명확한 프로토콜이 제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전문성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PMFT와 스쿼트,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동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저는 단연 PMFT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쿼트가 집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이라면 PMFT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직접 고치는 역할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핵심인 조절 기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생활습관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늦게 수분 섭취 줄이는 것 외에도 자료에서는 탄산음료, 카페인, 알코올, 또 과당이 많이 든 음료,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체중 관리 중요하죠. 비만은 복압을 녹여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변비 치료도 중요합니다. 변비는 골반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 부종 관리, 저녁에 다리를 좀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연관성이 깊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엔 더더욱 이런 기저질환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한 골반적인 운동을 핵심 축으로 삼되 식단, 수면, 체중, 배변 습관, 기저질환 관리까지 모든 관련 요인들을 아우르면 그런 포괄적인 생활습관 교정이 과민성 방광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라. 하지만 저는 운동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료에서 스쿼트 100회 곱하기 100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하고 그 강력한 효과를 언급한 점, 그리고 심지어 특히 스쿼트가 케겔 운동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한 대목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선다는 좀 강력한 시사점 아닐까요? 만약에요, 과민성 방광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근육이나 신경계의 약화라면 방광 주변부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스쿼트야말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코어 근육 강화 얘기할 때 특정 복근 운동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플랭크나 스쿼트처럼 전신 협응이라 안정성을 요구하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골반저근이라는 어떤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는 PFMT만으로는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할지, 특히 방광을 둘러싼 전체적인 지지 기반, 그러니까 골반하고 하체의 힘 자체가 약해진 상태라면 그런 국소적인 근육 운동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스커트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력이나 건강 증진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과민성 방광 문제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지지력 부족보다는 조절 실패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즉, 방광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수축한다거나, 이게 방광 과활동성이죠. 아니면 방광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감각 과민성이라고 하고요. 아주 작은 소변량에도 강렬한 요일을 느끼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PFMT는 바로 이 요도 괄약근하고 골반저 근육의 수의적 조절 능력, 다시 말해 내가 원할 때 소변을 참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운동입니다. 자료에서 PFMT의 구체적인 횟수, 유지 시간, 심지어 최소 지속 기간 12주 이상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제시한 이유는 바로 이 운동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스쿼트 케겔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물론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우위를 의미하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특정 조건하에서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비교가 PFMT가 가진 고유한 조절 능력 향상 효과를 반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PFMT를 기본으로 삼고 스쿼트를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운동으로 병행하는 것이 자료의 전체적인 권고 방향과 더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자료가 단순히 저녁 늦게 먹지 마세요, 이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음식 종류를 딱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녁 시간에 특정 탄수화물, 아까 말한 빵, 과자, 라면, 주스,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제한하라거나 콜린 함량이 높은 음식, 달걀, 간, 연어 같은 것들 주의하라는 건 단순한 칼로리 조절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에서 호박씨나 콩, 두부가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졌다고 언급하거나 전통적으로 신장 강화나 방광염 치료에 쓰여왔다는 보골지를 관장하는 부분은요, 어떤 특정 영양소나 성분이 방광 기능 자체나 관련 염증, 반응, 즉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건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방광염 같은 게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도 딱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반적인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방광 기능에 좀 더 특화된 식단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특정 음식의 영양, 네, 물론 중요합니다. 저녁 탄수화물이나 콜린 과다 섭취 주의, 호박씨나 콩류 섭취 권장 같은 자료에 언급된 내용들 저도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이러한 개별적인 식단 조절을 더 넓은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특정 식품 외에도 자료는 탄산음료, 카페인, 알코올, 과당음료 등을 피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체중 관리, 변비 해소, 다리 부종 관리, 심지어 수면무호흡증 관리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복부 압력을 높여서 방광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요. 만성변비는 골반저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야간뇨의 숨겨진 원인인 경우도 정말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할까, 이 문제를 넘어서 체중, 배변 습관, 수면의 질,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상태까지 포함하는 말 그대로 정말 총체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단은 이 큰 그림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이지 식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야만 더 효과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노화로 인한 방광 근육의 탄력 저하나 용적 감소, 관련 신경의 약화, 또 면역 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이건 상당히 시스템적이고 전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즉, 방광이라는 특정 장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신체 전반의 기능적인 변화가 방광 증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스쿼트를 통한 전신적인 근력과 안정성 강화, 그리고 특정 영양소 조절을 통한 방광 기능 및 면역 지원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방광 자체의 기능 이상, 즉 의지와 무관한 근육 수축, 과활동성이나 신경의 과민 반응, 감각 이상, 용적 감소와 같은 좀 더 국소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노화는 중요한 배경 요인이지만 자료들을 보면 여성의 방광염, 남성의 전립선 비대 문제, 당뇨병 관리 상태, 고혈압 약물, 특히 이뇨제 같은 거, 복용 여부 등등 방광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원인들과 질환들을 함께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문제 해결 역시 방광의 조절 능력에 직접 작용하는 PFMT와 같은 표적화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방광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기여 요인들, 식단, 체중, 수면 패턴, 변비 유무, 부종 상태, 관련 기저질환 등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신 강화라는 접근만으로는 개별 환자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들을 혹시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저는 과민성 방광 증상의 그 배경에 있는 노화나 전신적인 기능 변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스쿼트와 같은 핵심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신체 기반을 좀 다지고,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식단 조절, 저녁 탄수화물 제한, 콜린 섭취 주의, 특정 유익식품 섭취 등과 면역 관리를 병행해서 이러한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민성 방광의 핵심 문제가 방광 자체의 조절 실패에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소변 조절 능력에 직접 관여하는 골반적인 운동, PFMT를 정확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식단, 체중, 수면, 배변, 관련 기저질환 등등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생활습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운동과 식단 조절의 중요성은 두 관점 모두에서 강조되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주된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지력 강화를 위한 스쿼트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PFMT인가, 그리고 관리해야 할 생활 습관의 범위와 각 요소의 비중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두 가지 다른 시각, 즉 전신적인 강화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하고 또 표적화된 운동 및 포괄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강조하는 접근법의 장단점을 모두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상의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의 요소들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인데요. 이러한 자가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좀 심각한 불평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민성 방광 관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